건강과 운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운동과 체중 감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그 자체가 좋아서 움직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몸매, 매력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이렇듯 운동의 목적은 이런저런 이유로 얽혀서 다양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 즉 지방의 연소를 위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며 운동을 하고 그날의 목표 칼로리를 소비하고 나면 미래의 매력적인 몸매가 될 것을 상상하며 안심을 하죠. 그렇다면 운동이 살을 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사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해서 확실해 보입니다. 그 근거를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당연히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비가 많이 될 것이고, 그 소비된 칼로리로 인해서 지방이 연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비되는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한 만큼 지방이 연소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연구들이 그 논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순수한 지방 1g을 연소시키려면 일반적으로 9kcal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순수한 지방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지방 조직은 수분이나 결체 조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g 정도의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7.7kcal, 약 7.7kcal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1g의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7.7kcal의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운동이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여기에 반기를 든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먼 폰처라는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하루 총 칼로리 소비를 인류의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운동이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체중 감량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축을 보겠습니다. X축은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해서 신체 활동량을 의미하고요. 단위는 CPM per D입니다. CPM이라는 것은 신체 활동량의 크기를 의미하고 하루 동안의 신체 활동량을 의미를 합니다. Y축은 토탈 에너지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단위는 칼로리 per D입니다. 그러니까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X축에 따른 Y축의 값을 보고 싶은 것인데, 즉 1일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이 그에 맞게 증가하느냐를 보고 싶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1일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이 이렇게 그게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봤더니 어느 수준의 신체 활동까지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수준의 신체 활동량까지는 신체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의 신체 활동량에서는 그 신체 활동량이 많던 아니면 더 많던 아니면 아주 많던 상관없이 일정한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우리가 깨고 있는 것이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1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구성 항목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Thermic Effect Expenditure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대사량과 영양소의 열 효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하는데요. 신체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든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esting Metabolic Rate라고 해서 안정시 대사량입니다. 이거는 주로 잠잘 때, 휴식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량이 적던 신체 활동량이 많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ctivity Energy Expenditur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운동했을 때, 우리가 움직였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ctivity Energy Expenditure로 소비되는 에너지도 많아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운동 자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느냐 봤더니 액티비티 에너지 익스펜디처 2가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액티비티 에너지 익스펜디처 2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거는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성장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들, 근육이 자라거나 키가 자라는 것들과 같이요. 또는 모유를 생성하거나 월경을 하는 등 생식에 쓰이는 에너지들, 또는 중력에 대항하여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리고 다리를 떨거나 하는 것들,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으로 소비되는 그런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액티비티 에너지 익스펜디처 2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느 수준 이상에서의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신체 활동량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그에 상응해서 성장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우리 몸이. 확 줄여버려서 결과적으로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유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먹을 것이 예전에 우리 많이 부족했잖아요. 네, 먹을 것은 부족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했을 겁니다. 과거 인류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해도 일일 총 에너지 소비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더라도 네, 이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오랫동안 생존하려는 인류의 진화적인 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이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거는 3차원 중력 가속도계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를 허리에 차고 잠잘 때나 뭐 샤워할 때나만 빼놓고 계속 하루 종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중력 가속도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앞전 소자가 그 가속도의 크기를 정기적 신호의 크기로 변환시켜서 그게 이제 카운트 퍼 미닛이라는 단위로 변환이 되고 그건 나중에 또 칼로리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에너지 익스펜디처라는 것은 이중 표식 수법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특정을 했는데요. 이 이중 표식 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소와 산소의 안정 동위체를 물에 녹이는 거죠. 물에 녹여서 피실험자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거를 일정 시점에 소변 샘플로 받아 채취를 해서 몸에서 배출되는 그 수소와 산소의 안정 동위체 감소 비율을 따지고 그걸 따지면 CO2의 발생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CO2의 발생률을 이용해서 어떤 방정식 이퀘이션에 넣어서 에너지 소비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 액티비티 에너지 익스펜디처는 이렇게 3차원 중력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것이고요. 레스팅 메타볼릭 레이트는
가스 호흡 분석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 때 타고 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뭐 CO2, O2량을 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액티비티 에너지 엑스펜디처 2는 따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탈 에너지 엑스펜디처를 구하고 여기에서 썰믹 빼고 레스팅 메타볼릭 빼고 액티비티 에너지 엑스펜디처 1 빼서 구하는 식으로밖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건강 측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체계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 활동이 신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너무 과해도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엘리트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 신체 활동량이 과한 여성 선수들에게 월경이 되지 않거나 무월경이죠. 또는 배란이 되지 않는, 그리고 남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안 된다든지 그런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살 빼는데 정말 1도 도움이 안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금방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즉,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대로 그날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좌식 생활자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더라도 정말 드물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운동한 만큼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해서 살 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 어느 임계점 이상의 신체 활동으로 들어가는 순간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정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이상은 살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식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계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량일까요? 궁금해서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250에서 300kcal 이상의 운동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250에서 30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개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다 키, 성별, 그다음에 재지방량, 체중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보정해서 나온 값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서요. 앞으로 추후 이런 연구들이 정말로 디테일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좀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살을 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운동보다는 시기가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어느 수준 이상의 운동량에서는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고 정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동으로 인한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음식을 통해서 넣는 칼로리는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한계점 이상을 넘어서는 에너지 섭취는 그 음식을 우리 입에 넣는 족족 다 살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 우리가 운동에서 늘린 에너지 소비량만큼 우리의 면역, 성장, 생식 등과 관련된 활동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확 줄여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하려는 우리 인류의 진화적인 신체적 특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